훌륭하신 그 강사분들의 내용들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일부는 법적인 얘기들하고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법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법제와 관련, 아까 이제 기조연설을 하셨던 우리 국회의원들이 21대 국회에서 한국에 대한 AI 기본법을 만들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됐는데 아마 22대에는 기본법이 만들어질 겁니다. 다만 기본법을 만들 때의 그런 입장, 즉 규제를 강화할 거냐 아니면 조금 더 기업을 위해서 활성화의 방점을 두는 거냐 사실 그런 부분은 좀 노출이 있어서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들까지 같이 하면서 AI를 활용하는 기업 입장에서 무엇에 주의해야 되는지 그런 논의를 좀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준비한 거는 딱 이렇게 4가지 정도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앞부분에서 혹시 중복되는 것들이랑 있으면 좀 스킵을 하고 제가 방점을 두고 말씀드릴 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요거는 제가 기사 인터뷰를 한 건데 다른 건 아니고요. 그리고 AI는 조력자다. 사람을 넘어설 수는 없다. AI라는 건 어디까지나 한계는 뭐냐? 사람을 돕는 거지. 사람을 넘어서 AI가 사람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이 컨셉을 항상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든. 그렇지 않으면 결국 AGI라고 해서 결국 AI가 모든 것들을 사람보다 더 완벽하게 해서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무서운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AI를 개발하든 활용을 하든 AI는 사람의 조력자다라는 이 스탠스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고 당연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법과 관련돼서는 규제보다는 아직은 산업 진흥을 위주로 합니다. 뒷부분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 그럼 도입이라는 건 뭐냐? 이 얘기를 할 때는 우리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워낙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사회 전반에 관련해서 변형을 일으키는 것. 그럼 거기다가 AI까지 들어가서 AI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건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AI를 활용해서 기업의 모든 조직이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비즈니스 모델 이걸 다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전략이죠. 현재는 AI 월드이기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AI를 접목시키는 게 당연히 필요하고 아까도 몇 번의 강연에서 나왔지만 많은 선두 기업들이 관련된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 저는 이제 한국의 기업 사례들 아직은 외국에 있는 훌륭한 기업보다는 조금 뒤처질지 모르지만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포스코 같은 경우는 가상의 공간에서 실제 공정과 똑같은 모델을 만들어서 최적화된 공정 도출하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과 관련된 것들도 다 예측을 하면서 이 관련된 업무들을 진행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고 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S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거는 송배전, 통합, 광역, 감시, 전단 시스템을 통해서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측정하고 확정해서 효율성을 진행하는 솔루션을 도입해서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작은 일이지만 SPC3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제품의 개발이라든지 상품 기획 단계부터 개발하고 하는 상품의 원료나 트렌드나 맛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롬프트를 통해서 입력을 해서 제품 아이디어라든지 샘플 이미지를 생성 AI를 통해서 생성하는 그런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유니리버는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고 다국적 기업이긴 한데 여러 가지 소비자를 판매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대 냉동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것에 대한 재고 관리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관련된 효율적인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 사례를 좀 보인 거고 로레알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화장품 관련된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디페이스라고 해서 결국 주름이라든지 기미나 모공 상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브이조미터를 통해서 결국은 그런 모공 상태에 영향을 주는 위치 정보를 활용해서 환경이 어떤지 날씨가 어떤지 그런 걸 평가를 하고 그래서 또 본인의 피부 고민을 집어넣으면 맞춤형에 대한 제안들을 해주고 고객에 맞춤형 스킨 제품을 만들어주고 그런 것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게임 회사이긴 한데 실시간 게임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를 주도하는 게 이제 AI를 통해서 대화를 주도하기 때문에 몰입감이 좀 더 높아지는 그런 상태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니까 관련돼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많이 누르고 AI를 활용을 해서 과거에는 5일 걸렸던 것들이 업무가 30분 만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다양한 관련된 고객
이제 무슨 특성이라든지 주문과 관련된 것들을 키워드를 추출해서 시간대에 맞는 여러 가지 맞춤형 메뉴를 만들고 추천하고 관련된 것들을 진행하는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은 기업들이 AI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AI를 활용할 때 기업이 어떤 점에서 관심을 갖고 그다음 어떤 점에 대응을 하고 주의를 해야 될까? 그 부분과 관련돼서 결국은 뭐냐면 6가지 정도란 말이죠. 일단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솔루션을 직접 만들고 개발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걸 활용해서 본인에 맞는 기업에 맞는 BM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그걸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품질 및 관리라고 하는 사항들을 제대로 하려야 되고, 그 다음 데이터 품질 관리하려면 누가 하냐면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인력과 전문성이 관리가 되고, 그 다음 인력과 전문성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느냐? 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비용이 있기 때문에 비용 관련된 통제를 해야 되고, 그럼 비용 통제만 잘하면 되느냐? 전통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시스템과 어떻게 통합시키는지에 대한 뒷부분에서 넘기겠지만 시스템 관련해서 어떻게 잘 접목시키는지, 또 그런 시스템만 잘 접목시키면 되느냐? 그 운영하는 건 누구냐? 사람인데 문화적인 저항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 본인의 일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문화적인 저항감을 어떻게 잘 감수하면서 관련돼서 인적으로 저항감 없이 관련된 사람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지, 그 다음에 6번째가 외부적인 환경 요인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외부적인 환경 요인이라는 게 윤리라든지 규제와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이런 6가지 정도인데요. 그래서 결국 데이터 품질 관리라고 하는 거는 AI라는 건 결국 고품질의 데이터를 의존하면서 불안전이나 불확실성에 관련돼서는 당연히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직 정제하면서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제대로 수립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인력의 전문성에는 당연히 몇 번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내부 교육을 통해서든지 AI 전문성 강화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고, 비용 관련해서는 AI 도입하면 당연히 좋고 생산성 효율이 좋은데, 그러면 많은 비용과 항목을 해야 되느냐? 데이터 거버넌스 입장에서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우리한테 맞는 방식이 무엇일까? 이런 걸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부분들. 그래서 기존 시스템과 AI 시스템 통합에 구축이 어렵다면 사전적으로 적당히 평가를 해서 효율적으로 통합시키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문화적 저항감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인 저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기사 쓰는 분들도 있고 다른 많은 분들도 보면, 과거에는 AI라고 하는 게 사실 챗GPT 나오기 전에는 AI 하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단순 노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먼저 교체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랄까 범용에 챗GPT가 나온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전문적인 것, 기술적인 것, 이런 부분에서도 교체가 빨리 되겠구나. 단순히 이제 당장 말씀드리겠지만 변호사와 관련된 것, 즉 많은 판례를 분석하고 판례 분석 한도에서 기술적으로 뭔가 서면을 써내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만들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거기서 추론 능력자라는 AI가 당장 일정한 부분에서 대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작가들, 사진작가, 문학작가들, 당장 AI가 지금 많이 다 대체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AI를 만약에 기술적으로 우리가 기업이 도입한다 그러면 당장 내 일자리라든지 내 업무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 기업 내부에서 당연히 그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저항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AI를 도입하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기대 효과를 갖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구성한 전체 컨센서스를 도입해서 관련돼서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당연히 AI를 도입할 때 윤리와 관련된 것, 외부의 규제 트렌드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후원단에도 보면 금융권이 많은데 금융권과 관련해서 되게 AI를 활용하고 싶어 많이 하세요. 근데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금융권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규제가 제일 센 때가 금융권입니다. 그래서 AI와 관련해서 오픈 AI를 통해서 자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AI를 활용한 업무들을 하고 싶은데 과연 개인 신용 정보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오픈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완분리가 제대로 안 되거나 국에서 처리하는 게 된다. 그러면 현재는 다 안 되고, 그래서 금융권 관련돼서 현재 SARS라고 하는 부분에서 규제 샌드박스 하나 통과하고 있고 파스 뭐 이런 데는 아직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논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규제 트렌드 같은 것도 확실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의 AI 도입과 관련돼서는 이 6가지 사항들을 주의하셔야 된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뭘 들어갔다 보면 저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당연히 신경 쓰셔야 돼요. 그리고 ESG라고 하는 과거의 추상적인 논리가 아니고 이제 ESG는 이제 생존이라고 하는 것까지 아무래도 체감을 하셨기 때문에 기업의 ESG와 관련된 것들도 신경 쓰셔야 돼요. 그리고 AI를 활용을 할 때 지식재산권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지의 문제, 그것도 신경 쓰셔야 되고, AI를 활용해서 뭔가 생산물을 만들 때 지식재산권 침해라든지 다른 권리 침해 문제, 이런 이슈들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신경 쓰셔야 되고, AI를 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그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렸고, 지금은 조금 더 세부적인 주제로 해서 이 네 가지인데, 실제는 데이터 거버넌스하고 ESG니까 5가지 주제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근데 이 네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통합을 해서 결국 AI를 쓰려면 데이터 거버넌스를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 네 가지 주제들, ESG 포함한 5가지 주제, 이걸 다 통과해서 뭐냐? 기업의 AI를 활용하려면 데이터 거버넌스를 제대로 설립하고 데이터 거버넌스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하는 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기업 내부적으로 본인의 나름대로 폴리시를 갖고 운영 방침을 갖고 제대로 규율하고 통제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AI의 나름대로의 윤리라든지 원칙들을 수립하고 내부의 정책이라든지 운영 매뉴얼을 구축하면서 그 다음에 AI를 활용하는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당연히 기존에 있는 시스템과 연계시켜야겠죠. 시스템과 연계시키면서 조금 더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AI 거버넌스 관련해서 규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당연히 아까도 뭐 잠깐 금융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AI 기술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AI에 대한 규제 트렌드, 이걸 당연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6가지 같은 것들이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된,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는데 그 데이터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6가지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것, 인적인 것, 비용과 그다음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문제라든지 문화적인 저항감, 그다음에 규제라든지 윤리와 관련된 사항들 6가지를 해야 되고, 그것들이 다 데이터 거버넌스에 연관되는데 그 중에서 6번째, 즉 외부적인 규제 관련된 트렌드, 윤리와 관련된 트렌드, 이건 외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당연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EU AI 액트. 그래서 지금은 AI 액트가 합의가 됐고 아직 발효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꽝꽝 찍진 않았어요. 그게 6월달에 나올지 아니면 7월달에 나올지 저는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법이 확정된 건 확정된 거예요. 다만 우리를 말하면 국회에서 공포하는 그 절차만이 남아있는데, 거기를 보면 결국은 뭐 금지 대상 AI들, 고위험 AI들, 그 다음에 이제 범용 인공지능과 관련된 AI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와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고위험 AI 관련된 사람들 규제가 굉장히 트렌드가 높아졌고요. 그런 규제 트렌드가 일단 한번 선두처럼 나니까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든 그걸 많이 따라가려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국회 입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고위험 관련된 규제를 조금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위험 관련된 규제를 많이 하려고 하면 당연히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I를 개발하려고 하거나 이제 AI 관련돼서 뭔가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3대 AI 강대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 데서 굉장히 뭐냐면 이미 EU 같은 경우는 AI, 제 생각은 그래요. EU라고 하는 데서는 AI와 관련된 산업 발전보다 본인은 규제가 하는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냐? AI 산업 미국보다 못하지만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AI와 관련된 규제를 먼저 강화한다? 그럼 사실은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전에 AI에 관련된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AI와 관련돼서 이런 이제 EU 액트와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기업이 AI를 활용할 때 기본적인 게 뭐냐면 아무래도 범용 AI 활용, 즉 챗GPT로 활용되는 범용 AI 활용을 많이 할 텐데, 거기와 관련해서 모든 나라들의 트렌드가 뭐냐면, 여기 좀 있지만 EU의 그런 법안도 보면 결국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컨텐츠하고 사람이 만들어낸 컨텐츠로 구분하죠. 그래서 뭐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거냐? 사람이 만들어낸 게 뭐냐? 이걸 구분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게 범용 AI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기도 보면 뭐 오디오든 인공적으로 AI가 컨텐츠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낸다. 그럼 뭘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건지 본인들이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걸 추적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가고, G7 여기서도 보면 적절하게 워터마크라든지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AI 선진국이잖아요. 그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인증 출처를 표시를 해서 결국 AI가 만들어낸 것들, 그 다음에 합성 콘텐츠가 뭔지, 워터마크를 표시한다든지 합성 콘텐츠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추적하고 표시할 수 있는 내용들 다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조차도 여기를 보면 서비스 유형별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투명성 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본인들이 만들어낸, 즉 AI가 만들어낸 그림, 동영상, 기타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거라는 걸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AI가 만들어낸 콘텐츠가 워낙 조금 뭐랄까 열악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콘텐츠와 구분이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 다 인공지능이 만드는 콘텐츠, 사람이 만드는 콘텐츠 구분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건 아마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인공지능과 그렇게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뭐냐면 개인정보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뭐냐면 신용평가 같은 경우 자동적으로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그 완전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완전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뭔가 결정을 하는데 이게 사람의 자유라든지 아니면 기본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무엇이 자동화된 의사결정인지 확인하고 설명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넣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는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런 것에 대한 규제 트렌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요. 과기정통부는 당연히 AI와 관련된 기본 부서이다 보니까 AI 기본법을 만드는 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AI 기본법을 만들 때 산업진흥적으로 노력할 건지 그렇지만 시민단체나 많은 쪽에서는 아무래도 AI와 관련된 위험이라든지 두려움이 있으니까 규제 쪽을 좀 더 강화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과기 입장에서는 진흥으로 갈지 규제를 갈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나름대로 권리 안내서까지 이렇게 돼서 요걸 한번 실어봤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도 AI와 관련해서 이용자, 즉 AI를 활용하면서 AI 이용자와 관련된 보호관들을 조금 더 본인 스스로 만들겠다 해서 AI와 관련된 규제 트렌드에 조금 더 한 발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연히 AI와 관련해서 가장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때 문제되는 게 뭐냐면 저작권이죠. 그래서 저작권과 관련돼서는 문체부가 관련된 사항들을 제대로 규율하고 그다음 저작권 안내서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뒷부분에서 AI와 관련된 저작권 관련된 것도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금융과 관련돼서 당연히 AI 많이 활용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 로봇 어드바이저든 아니면 금융 관련된 많이 서비스를 할 때 많이 활용하는데 금융과 관련돼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거버넌스와 관련돼서 가장 엄격하게 얘기하고 AI 보안과 관련돼서 가장 엄격하게 얘기하는 게 금융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가령 우리로 말하면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AI에 대한 솔루션을 도입하면서 거기를 커스터마이즈를 할 때, 본들할 때 망불리와 관련된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벽에 부딪히고 있어서 금융권 관련돼서 그러니까 금융권에서는 AI를 많이 활용하고 싶은데 금융당국의 그런 규제 트렌드에 막혀있다. 그래서 당연히 금융권에서는 AI를 활용할 때 금융의 그런 이런 규제 트렌드 이런 걸 제대로 확인하셔야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버넌스 관련된 사항들 말씀을 드렸고요. 또 AI는 결국 ESG와는 연을 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뭐냐 AI를 활용해서 내부적인 비정형 데이터를 나름대로 디지털화하면서 그걸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때 ESG와 관련된 것들도 업무들이 높아지고 기업이 지금 ESG와 관련된 것들을 당연히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AI를 활용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ESG와 관련된 관점에서도 관련된 사항들을 좀 신경 쓰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결국은 AI를 활용해서 기업들이 뭔가 콘텐츠를 만들어내거나 특허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AI 활용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만들어낸 게 기업한테 권리가 갈 건지 말 건지 이부분입니다.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뭔가 콘텐츠 만들거나 생산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권리가 기업한테 안 간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본인이 열심히 만드는 것에 대한 권리 확보가 어렵잖아요. 당장 특허, AI를 활용해서 특허를 만들어냈다, 특허를 출원했다. 이걸 누구 이름으로 출원할지, 이게 출원 대상이 될지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현재 특허법에서는 사람만이 발명자가 되기 때문에 AI를 발명자로 등록한다? 그러면 안 되고 결국 뭐냐? 실제는 AI가 만들어냈지만 AI가 만들어냈다고 하는 걸 밝히지 않고 사람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하고 사람이 발명자로 넣는 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또 규율이 좀 나중에 생길 겁니다. 지금 당장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얘기를 하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 빠져 있지만 우리 최근에 고등법원 판결도 사람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 해서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실제적으로 특허는 그나마 특허지만 우리 AI를 만들어서 기업이 활용을 할 때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건 저작권이 관련된 겁니다. 많은 컨텐츠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냈을 때 내가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을까? 저작물 보호가 될까? 이 부분인데 여러분은 뭐 이미 많이 기사를 통해 많이 보셨겠지만 처음에는 미드저니라고 하는 AI를 활용해서 자라우다운이라고 하는 것에서 저작권을 등록을 해줘서 그러다가 미국에서도 이거 저작권 등록 안 되겠다가 얘기를 하고요. 그럼 안 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만들어낸 AI 생성물을 표현을 해나가지 않고 그건 AI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주의하는 건 뭐냐? AI를 활용해서 만들었다는 걸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것과 AI가 만든 것 구분해라. 이 말씀입니다. 이 논의는 아까 규제 트렌드에서 말씀드렸지만 생성형 AI를 만들 때 그런 워터마크라든지 아니면 생성형 AI가 만들어냈다고 하는 걸 밝히는 그 규제 트렌드하고 사실 일맥상통한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뭔가 작업을 통해서 콘텐츠를 만들었다, 저작권을 만들었다, 그리고 구분 표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이 만드는 거 구분 표시하고 AI가 들어갔다는 표시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도 동일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그런 동일한 스탠스에서 저작권 안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업이 AI를 활용할 때 그냥 인터넷에서 많이 공개된 자료 긁어다가 커스터마이징 할 때 이거 저작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이유시들도 많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개된 자료를 많이 사용을 할 때는 부정경쟁 방지법 이런 식의 또 문제들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AI를 활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생성형 AI 모델 결과물이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과 상당히 유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학습 결과,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데이터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데 그거를 뭐 학습 데이터로 활용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당연히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점에서 그런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AI를 활용해서 많은 업무를 하시더라도 학습 데이터를 활용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 한번 요거를 말씀드린 거고 또 학습 데이터는 괜찮은데 프롬프트를 굳이 요거 같은 경우는 특정한 화풍을 비슷하게 프롬프트를 만드는데 그런 방식으로 AI를 활용한다. 그러면 역시 저작권 침해 이슈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AI를 활용을 하되 프롬프트 관련돼서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와 관련돼서 이건 뭐 이미 얘기가 많이 나온 거죠. 오픈AI가 미국과 소송들 많이 일어나면서 뭐 언론사에 관련된 데이터 그냥 쓸 때 다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작권, 즉 학습 데이터를 활용을 할 때 저작권 침해에 관련된 필터링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작권 침해 관련 필터링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제가 보기엔 가능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EU에서도 뭐냐면 디지털과 관련된 면책 규정을 사실 두고 있고요. 다만 면책 규정을 둘 때 그 면책 규정의 제한은 뭐라고 하냐면 저작권자가 디지털 면책을 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계적으로 인식 가능하게 디스클레이머를 거는 겁니다. 내 저작권에 대해서는 면책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저작권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EU는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 우리나라도 도입하고 싶죠. 그래서 문광부는 이런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면책 규정을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작권자가 허락할까요? 현재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이거 도입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관련해서 파인튜닝 하면서 많은 데이터들을 크롤링으로 잔뜩 갖고 온다. 이런 거 갖고 올 때도 저작권 이슈들이 있을 수 있고 저작권 이슈가 아니라도 타인은 상당한 성과 침해라고 하는 부정경쟁 이슈들이 있습니다. 부정경쟁 방지법 이슈가 있기 때문에 AI를 활용해서 관련된 업무들을 진행하실 때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무언가 좋은 컨텐츠, 특별히 상표 같은 걸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 만들어냈을 때 이 상표권 침해도 현재 될 수가 있겠다. 즉 실물 세계하고 가상 세계의 상표권 침해 이게 약간 안 될 수 있는데 요새는 기업들이 상표권 등록을 하면서 등록 상표에 대해서 뭐냐면 가상의 그런 물건까지도 본인의 그런 등록 상표로 합니까? 등록 상품으로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AI를 활용해서 무언가 상표를 만들고 메타버스 쪽으로 활용하고 싶어도 그런 상표권 침해 이슈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기업이 AI를 도입을 할 때 저작권,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 지금은 또 지식재산권이라든지 타인의 권리 침해 문제까지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제가 아무래도 변호사다 보니까 법률적인 관련된 것들을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돼서 이거 이제 이르다 최초에 이제 챗GPT로 채수로 해가지고 본인에 관련된 여자친구 만드는 형식으로 했었는데 개인정보 확 사용해서 많이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공개된 데이터고 개인정보 활용할 때도 당연히 주의하고 문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내용들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데이터와 관련돼서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해요. 그 데이터와 관련된 상당히 지금도 규제들이 많고 이런 데이터와 관련된 규제 기관들이 다 AI와 관련된 시대가 되니까 AI와 관련돼서 다 규제해야 되고 입법에 넣어야 된다. 지금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입법들이 다 들어가면 AI를 개발하려는 회사, AI를 활용하려고 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지능이라고 하는 것과 규제의 관점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 좀 이런 점에서 말씀 좀 드립니다. 활용된 문제는 아까 데이터 관련된 사항이니까 조금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국 이렇게 데이터와 관련된, 즉 AI를 활용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얘기하는 이슈들에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ESG와 관련된 거, 저작권,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본인들이 활용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아까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면책 규정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데이터 관련된 사용을 주의하셔야 되고 데이터 마이닝 규정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게 저작권이 있다, 다른 사람의 권리가 있다 그러면 보상하는 그 부분까지 조금 전에 스킵했지만 그 내용까지 좀 말씀드렸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AI를 위해서 기업이 마지막으로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서 얘기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부적인 요인에 대한 통제, 외부적인 요인의 통제를 위해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제대로 확립하셔야 됩니다. 내부적인 통제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품질 및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인력 및 전문성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문제, 그다음 비용을 어떻게 통제해야 될지에 문제, 그다음 기존 시스템과 어떻게 통합을 할지에 대한 문제, AI를 활용할 때 문화적인 저항을 어떻게 없앨지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을 다 관심을 갖고 데이터 거버넌스 입장에서 팔러시를 만들고 필요한 매뉴얼을 만들고 원칙을 세우시고 그걸 시스템과 통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진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조금씩 늦춰지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결국 우리들이 경쟁력에서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사항들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바로 법적인 이슈들, 어떤 규제 사항들이 있는지.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금융이나 핀테크와 같은 것들은 금융권과 관련된 규제 이슈를 제대로 신경 쓰셔야 되고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도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AI 기본법이라든지 EU법 이런 거 관련된 AI와 관련된 규제 동향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신경 쓰셔야 된다. 근데 그런 신경 쓰시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 법률 전문가들이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관련된 데이터들을 다 제공해 드립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데이터 품질 및 관리 입장에서는 결국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AI가 수집한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편향성이라든지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집이라든지 라벨링 과정에서 그런 AI에 대한 기획과 설립 단계에서부터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을 줄이 쓰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린 거고 데이터 품질 및 관리 중에서 보안 부분도 당연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망을 통해서 가령 무언가 전송되게 하는 경우에 보안 설계 구축이라든지 데이터 유출 이런 방지 같은 거 당연히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의 프롬프트를 활용하면서 우리들에 관련된 업무들을 막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들의 나름대로 이런 널리지 베이스가 나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제대로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윤리라든지 팔러시 원칙을 제대로 세우시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킹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떤 식의 데이터가 나갈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좀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마지막입니다. 외부적인 요인과 함께 윤리 부분도 같이 연관되는 게 결국 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문제도 있지만 AI를 활용하면서 생성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필요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한다든지 생성물과 관련돼서 어떻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지 사전적, 사후적인 점검은 한 번쯤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럼 적절하게 뭐 보상을 하고 관련된 것들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AI에서 뭐 개인정보 유출하는 이런 것도 되지 않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슈가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 귀찮지만 사후 점검 한 번쯤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결국 AI를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귀찮고 어려우시겠지만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관점에서 6가지와 관련된 사항들을 제대로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마지막 세션 중단을 모두 다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